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왜 금융을 공부해야 할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는 노후를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다. 과거 고금리 시대, 그때는 뭐 보험이라든지 은행 쪽에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에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제 바로 이제 보험이나 은행 쪽이겠죠. 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상품을 가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노후 대비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시대입니다. 특히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중반 이후, 그리고 지금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40대, 이 세대들한테는 가장 큰 불안감이 바로 이 노후 대비입니다. 노후 대비. 가뜩이나 앞으로 써야 할 돈이 이 많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써야 할 돈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저금리 시대에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들 세대들이 그럼 과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50대, 60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50대, 60대 분들보다도 지금 이 세대에 있는 이 연령층에 이제 포함된 이분들이 걱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노후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연금이 빠질 수가 없겠죠. 연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직접 운용을 해주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종류에는 뭐 변액연금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이제 DC형, DB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개인연금에 저는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나눴을 때. 일단 국민연금을 보면은 국가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금리 시대로 넘어오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점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게다가 중간에 또 뭐가 있죠? 사이클상 경기 하강 사이클이 중간중간에 나타납니다. 특히 이 경기 하강 사이클이 나타나게 되는 그 해에는 국민연금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도 꾸준히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경기 하강 사이클, 그리고 저금리 시대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은 점점 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연금 자체만으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 구조 특성상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됩니다. 반대로. 앞으로 이제 고령사회로 넘어가죠, 대부분. 그리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생산 인구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시점에 고갈이 될 거예요. 문제는 연간 수익률을 지금보다 높이려면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의 그 비중을 낮춰야 되고, 반대로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주식의 비중을 늘린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더 많이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운용을 하는 그 운용력들이 있잖아요. 운용력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경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국민연금 자체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쪽을 보다 보면 일단 보험사를 통한 변액보험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연금 쪽에는.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DC형, 그리고 DB형, 이런 퇴직연금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 특성상 가입일, 그리고 월 납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 납입 형태가 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DC형이나 DB형도 마찬가지예요. 다 월 납입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연금 시스템은 크게 수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이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알아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뉴스레터에 이미 소개된 내용인데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 원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국민연금 수익률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마이너스 0.92%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바로 시장 하락이죠.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마이너스 0.92%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총 연간 누적 수익률은 5.24%입니다. 연간 누적 수익률은 5.24%지만 2018년에는 마이너스 0.92. 이런 편차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시장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 장세가 연기금 그리고 기관 이런 수급들에 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이 수익률이 조금 더 높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연평균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미래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실물경제도 그렇고 사이클상 거의 막바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 국내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무려 28%, 그런데 2018년에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완전 극과 극. 여기가 바로 사이클의 전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률도 2017년에는 23% 정도, 하지만 2018년에는 마이너스 9.2%인데 이거는 미국 시장을 뺀다면 더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미국 시장 때문에 그나마 마이너스 9.2%예요. 그리고 2018년에 대부분 시장이 다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연금 수익률도 좋지 못했겠죠. 우리나라 2018년 수익률이 0.92%였습니다. 마이너스 0.92% 정도였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2.3%,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7%.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보자면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운용 실력을 보자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라는 뜻은 뭐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좋을 때 수익률은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시장 하락일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선방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정말로 제대로 잘 운용하려면 운용력 자체가 시장의 상황을 잘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이클 이런 것들도 잘 구분을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공격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방어적으로 할 때는 방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익을 조금 보전을 해야 되는 시장일 경우에는 손실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그것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용력의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 운용력들의 그 경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자면 일단 뭐 해외 채권 4.2%, 그리고 국내 주식이 17.1%, 그리고 해외 주식 10.7%, 그리고 국내 채권이 48.7%, 대체 투자 12%입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요거죠, 이제 채권 부분. 이제 50%입니다, 이게. 채권이 차지하는 게 50% 정도. 50%가 살짝 넘네요. 대체 투자라는 것도, 아마 안전 투자에 해당,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대략 50%가 살짝 넘는 수준. 그리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 35% 정도 되겠네요. 35% 정도가 되는데,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투자, 이 수익률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어디서 이제 손실을 보고 어디서 수익을 얻었냐, 이거 좀 자세히 이제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77, 거의 코스피 하락률이랑 거의 비슷하죠. 지수랑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덜 손실을 봤어요. 해외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9% 정도였었잖아요. 2018년에. 이것보다 조금 더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안전자산이 이제 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4.21%, 뭐 4.85%, 대체 투자는 뭐 11.8%의 수익을 거뒀습니다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19년 수익이 더 많을 거예요. 2018년보다. 채권 시장 랠리가 2018년 거의 말부터 진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2019년 12월 달까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채권 쪽의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일단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봐야 알 것 같아요. 2019년 초반에는 반등장이 나왔고 지금도 다시 반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그것을 수익을 확정을 짓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많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 전체 국민연금 수익률을 예상을 해본다면 2018년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 변화를 보면은 이제 여기 갈색으로 표현된 게 채권이거든요. 과거 고금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비중을 높여도 됐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저금리 시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점점점 채권의 비중은 낮아지고 주식의 비중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상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아마 이 이후에도 점점점 채권의 비중은 낮아지고 주식의 그 비중을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국민연금 고갈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또는 국민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수익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주식 쪽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운용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기존에 국민연금에 입사하기 전에 그 경력들, 이제 평균치를 보면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입사한 국민연금 운용력들의 평균 경력이 9.7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가장 낮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대략 6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평균치라고 하네요.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무엇을 예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이겁니다. 2019년에 입사한 사람들이 지금 6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이클을 온전히 경험을 해봤을까요? 당연히 경험 못 해봤겠죠. 2008년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경험 못했습니다. IMF? 당연히 경험 못했겠죠. 굵직굵직한 그 사이클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특히 베테랑 인력들이 국민연금에서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환경 자체가 이제 앞으로 환경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다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경력이 많다고 해서 실력이 좋으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베테랑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를 경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 내용 자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올려드리면 그 원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국민연금 운용력은 지방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봉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서 대우하는 그런 처우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테랑들, 몸값이 비싼 베테랑들은 다 퇴사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국민연금 운용력은 사실상 엘리트로 채워야 됩니다. 엘리트로 채우려면 지방 근무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수도권 아니면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근무처가. 그리고 연봉도 당연히 개선해 줘야 돼요. 엘리트로 채워야 되는 이 국민연금, 중요한 국민연금 운용력을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채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이클이 정말로 장기 사이클이 특히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말고 다른 이제 개인연금 쪽에 포함된 변액보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 5월 22일 날 올라왔던 기사 내용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변액보험 펀드 5년 총 자산 수익률을 보면은 일단 1위는 미래에셋 21%, 뭐 메트라이트 생명 뭐 17.7%, 쭉쭉쭉 해서 뭐 삼성생명 뭐 1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보자면 와 변액보험이 최고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결과값은 뭐냐 5년 총 자산 수익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5년 또는 2014년쯤 정확히 말하자면 뭐 2014년 상반기가 되겠네요. 2014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이 뜻은 2014년에 가입한 그 자금 기준입니다. 당연히 월 납입 형태로 되다 보면은 이것보다 수익률이 확 내려갑니다. 월 납입 같은 경우는. 이 수익률은 2014년 상반기에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통합으로 나왔거든요. 통합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채권형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형도 있고 그리고 각각 채권형, 주식형에는 포트폴리오가 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률은 이 미래에셋 그리고 각각 뭐 기타 보험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통합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익률은 2014년 상반기 기점으로부터의 수익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4년 상반기에 내가 이렇게 거치하지 않았다면 이 수익률을 누릴 수 없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매달 납입하는 형식의 변액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이 수익률을 절대로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은 사실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아니에요.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5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수익률을 보면 이 수익률이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을 선택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품을 어떤 식으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도 이것보다 수익률이 오히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M보험사의 변액보험 수익률입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펀드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가치 주식형, 성장 주식형, 배당 주식형, 뭐 인덱스, 이거는 지수 관련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식형, 미국 주식형, 뭐 브릭스 주식형, 아시아, 유럽, 글로벌 고배당 주식형, 글로벌 채권형, 그리고 일반 채권, 그 다음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하이힐드 채권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펀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펀드 내용들도 보면은 일단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뭐 2배가 되는 것도 있고 3배가 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7년 기준으로 본다면 10년보다는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5년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전반적으로 시장이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상승을 했었죠. 여기에는 뭐 이렇게 중간에 큰 하락도 나오고 큰 상승도 있고 큰 하락도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오랫동안 거치한 사람이 많은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이런 시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액보험이나 뭐 이런 기타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꼭지에서 단기 사이클상 시장의 꼭지에서 가입을 했느냐, 바닥에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거치식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큰 수익률 차이가 날 거고요. 반대로 월 납입 형식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계속 월 납입 형태로 계속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결국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시 볼 수밖에 없는데, 변액보험이라고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액보험을 가입한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왜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시장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형으로 가야죠. 안전형은 이제 아마 채권형이 비중이 높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고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수익률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 하락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시 사이클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둘까요? 아니죠. 이쪽으로 넘어와야죠. 주식형에 50% 놓고 뭐 해외 펀드 20-30% 놓고 그리고 채권형을 최대한 줄여놓고 이런 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변액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DC형
DC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개인이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장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DC형이랑 DB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한다면 가입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장 상황과 분석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변액보험 드신 분들이랑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DB형은 내가 직접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DB형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지나요? 회사의 재무 관리하는 사람, 이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에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당연히 회사 그 근로자들, 직원들의 자금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운용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DB형은 이제 확정급여형이라서 당연히 매우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DC형이든 DB형이든 그리고 변액보험이든 이런 개인연금에 포함되는 이 노후 대비는 결과적으로 시장 분석 그리고 상황 판단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뭐 의무 납입이고 그리고 국가가 알아서 해주지만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결국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렇다고 DB형으로 노후 대비가 될까?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노후 대비 안 됩니다. 그냥 은행 이자보다 조금 많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수준으로 그 정도 유지하는 그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DC형 퇴직연금에 대해서 2019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공개됐거든요. 1년 수익률입니다. 당연히 2018년부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안 좋았을 겁니다. 안 좋았을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일단 DC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액보험 같이. 대충 이 흐름을 보면은 2%가 넘는 데가 거의 없죠. 2%가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1%도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 다 1%대.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은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사실상. 의미 없다는 얘기죠. 결국. 차라리 이럴 거면 적금을 붓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C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 능력입니다. 개인 능력.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었겠죠. 안정적으로 또 운용을 해야 되니까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로 이렇게 수익률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 같은 부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최근 3년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즉 2016년, 2017년 시장이 좋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대부분 가입자들이 그냥 방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 없이. 그래서 한정혜 의원실에 따르면 퇴직연금 빅3 사업자인 국민, 신한,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직전 1년간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0.82%, 0.89%, 1.25%를 기록했다. 그리고 2016년 1.41%, 1.63, 1.65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때도 고작 2%가 겨우 넘었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때도 2%도 안 됐었네요. 그리고 지난해 이들 세 곳이 운영한 DC 퇴직연금은 18조 5,805억 원에 달한다. 이 자금들이 그냥 놀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기회비용 다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 능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한다면 마이너스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이들 사업자 잘못이 아니에요. 다 개인 잘못입니다. DC형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 잘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액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다 개인 잘못입니다. 개인 판단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같은 수익률은 다수 가입자들에 대한 평균치인 만큼 개별 가입자 중 손해를 본 이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DB형 퇴직연금과 달리 DC형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소유 관리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 수익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뜻은 정말로 시장 상황을 잘 판단을 하고 언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겠죠, 당연히. 이건 똑같은 겁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D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관리해주는 겁니다. DB형 퇴직연금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간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2%를 넘은 사업자는 삼성증권과 롯데손해보험 단 2곳에 불과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주체인 반면 DB형은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관리한다. DB형의 경우 통상 원금 보장 상품에 투자해서 안정적이지만 안정적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조한 수익률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수익률로 노후 대비를 한다? 말도 안 되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그리고 이에 퇴직연금 정책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직장인의 노후 보장 수단이 아니라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뭐 이거는 앞으로 저금리 시대 그리고 전 세계가 거의 제로금리화로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한정혜 의원은 근로자들은 생업에 쫓기는 탓에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 참여하기 어렵다며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 수치에만 몰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이유라면 기금형 퇴직연금 등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퇴직연금 사업자는 안전하게 그 돈을 운용을 할 책임이 있죠. 이건 뭐 수수료 수치에만 몰두한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능력입니다. 개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택지는 없다.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무엇을? 금융을. 결과적으로 이 저금리 시대에 딱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그것도 안정적으로 지급해주는 연금 상품이 없죠. 변액보험이든 뭐 DC형이든 DB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기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거는 선택사항이었어요. 선택사항. 근데 지금 저금리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액보험과 DC형처럼 스스로 시장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 상품들은 이런 상품을 통해서도 노후 대비를 하려면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꾸로. 무조건 공부해야 되죠. 무조건. 이 공부의 결과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가입자 대부분이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담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물론 상담하는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이것을 잘 관리해주면 괜찮습니다만 모든 보험사가 그렇진 않죠. 그러면 결국 남의 말에 의존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남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두는,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 그리고 변액보험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때는 공격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때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그런 눈을 틔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 기간만큼 기회비용은 다 날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저금리 시대로 넘어오면서 앞으로 연간 수익률이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게다가 20대에서 40대에 속하는 이 사람들의 연금 수령 가능 나이대가 이제 아마 그때가 되면 70세 이상으로 바뀔 거예요. 저는 뭐 75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40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납입해야 되는 기간도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연금을 받을 때 그 수익이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의미 있는 수익일까?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만기까지 얼마 남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상되는 월 수령액이 얼마 정도다 라고 이제 찍어주잖아요. 정기적으로 이제 우편을 보내줘서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60에서 뭐 80만원 사이일 겁니다. 근로자의 경우. 100만원 정도라고 해도 정말로 적은 금액이긴 한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민연금 시스템에서는. 근데 과연 100만원이라고 해도 과연 30년 뒤에 월 100만원이 만족스러운 연금일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노후 대비는 스스로 공부해서 직접 운용을 통한 고수익 창출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정말로 노후 대비를 한다면. 저금리 시대의 선택지는 이제 더 이상 없고요. 특히 지금 사회 초년생들부터 40대 가장들, 이 사람들은 금융 공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50대까지. 50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50세 초 기준으로 10년에서 15년을 일해야 됩니다. 아마 50대가 연금 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수령 나이대가 아마 최소한 65세 이후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미 이 법이 좀 바뀌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65세라고 해도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은 더 일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수익률로는 사실 좀 힘들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분에 대해서 OECD 평균 이하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금융 문맹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메일을 받거든요. 메일을 받는데 제가 지금 연말부터 아마 주식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유료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초보도 알아들을 수 있냐? 완전히 초보자, 경력이 없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뭐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강의하려는 내용들 자체는 몇 년간 주식을 투자해봤는데
전혀 공부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주식시장에 접근해서 손실만 본 사람들 또는 수익률이 저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내용들 자체가 정말로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알고 계셔야겠죠. 하물며 HTS 활용 방법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지지, 그리고 저항, 이런 정도의 그 개념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는 어떻게 하는지, 매도는 어떻게 하는지, 뭐 종목은 뭐 어떤 차트에서 보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뭐 댓글을 통해서도 물어보신 분이 있었지만 그분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력이 없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료 강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에 대한,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공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금융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 10월달 FOMC 사항을 보면은 10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지금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비등비등한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 2주 뒤에 있죠. 2주 뒤에 있을 이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 확률 자체가 아마 요동을 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은 크게 의미 없죠. 일단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하고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해도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라는 거,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 지난 금요일 날 이후 크게 뭐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동된 사항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만큼은 지금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크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중 무역 협상,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런 뭐 대외 변수 이런 거 상관없이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한번 이렇게 눌림이 이 상승에 대한, 이 단기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위로 크게 가든 말든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0원 단기적으로 이미 상단에 와 있고요. 그리고 1190원 요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위치. 그리고 추세상 이것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 상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크게 위로 갈지 말지는 미중무역 협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이 뭐 잘 끝난다고 해도 완전한 합의는 저는 지금은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막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은 안 나올 겁니다. 이런 움직임까지는 안 나오고 아무리 크게 내려오더라도 1160원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유지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더 큰 이 지지 추세가 있잖아요.
이 추세 라인을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이제 동호가 들어갔거든요. 동호가 들어갔는데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시기였어요. 이 시기. 여기서 이 정도 시기였습니다. 이 정도 시기였는데 이번 주로 넘어오면은 조정이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수요일날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 목, 금 이렇게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크게 2018년 초부터 내려오는 커다란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데 2018년부터 내려오는 이 돌파된 하락 추세 자리를 지지할 가능성은 없다. 굉장히 지지력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 단기 추세 있죠. 4월 달부터 내려온 이 하락 추세를 지지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상에서 보면은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이 자리가 얼추 267, 268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또 지지 추세가 있어요. 단기 지지 라인이 있고 그리고 4월 달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겹치는 라인이 있죠. 결국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겹치는 라인 그리고 이 부분에 또 하나 겹치는 라인이 8월 말부터 올라온 단기 상승에 대한 38.2% 조정 라인이랑도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면 왼쪽에 갭이 있어요. 갭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에도 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은 파동상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조정은 아닌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부터 내려오는 전체 이 하락 추세를 어쨌든 돌파는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조정 진행 상태가 2019년 1월부터 이런 식으로 크게 3파동, A파동, 그리고 밑으로 B파동도 3파동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진행된 파동이 이런 식으로 5파동. 그래서 3, 3, 5. 불규칙 플랫. 이런 형식으로 반등 파동이 크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번 금요일날 이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 라인을 여기 보인 이 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연장 파동도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이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 플랫 파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나오는 이 파동은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래서 뭐 이 갭을 메꾸지 않고 또는 갭을 메꾸던 아니면 여기까지 오던 이런 식으로 가든지 간에 어쨌든 다시 이 고점을 높이는 마지막 그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이 5파동 구성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5파동을 카운트를 해보자면 결국 여기가 이제 1파입니다. C파 1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2파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연장파동으로 3파가 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자면 1, 2, 3파 그리고 지금 4파 진행 중 4파가 기간 조정으로 나오게 된다면 삼각형 패턴을 만들겠죠. 기간 조정으로 나오게 된다면 근데 기간 조정이 아니라 단순형으로 나오게 된다면 크게 이런 식으로 나오던 또는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든 어쨌든
지금의 이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마지막 5파동,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 거냐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5파동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그 파동 구조를 일단 분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때 나왔던 이 파동처럼 마지막 5파동이 이렇게 짧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상승이 나올 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큰데, 이게 5파동이 약하다면 이게 짧겠죠. 마지막 10파동이 짧게 나올 거고, 만약에 강하다면 이 수준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차트 밑에 기술적 지표로 그냥 하나 그냥 깔아놓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실 때 지금 기술적 사인이라고 해야 되죠. 기술적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가 오기 전이죠.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파동 구조상도 있지만 기술적 지표도 지금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본 겁니다. 지금 보면은 기술적 지표가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가 다 고점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가 이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이때가 단기적으로 다 바닥이 나왔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를 잘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차트의 진행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뭐 다음 주 중으로 조정이 마무리되든지 아니면 10월 초까지 마무리되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상을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여기 수급에서 주황색이 개인입니다. 개인. 주황색이 개인이고요. 그리고 녹색이 기관입니다. 기관. 그리고 보라색이 연기금. 그리고 노란색이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표시는 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년 누적치예요. 1년 누적치. 지표상 1년 누적치밖에 안 나오거든요. 최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개인은 주구장창 팔았어요. 개인은 주구장창 팔았고, 그리고 외인도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반등장 때 쭉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크게 매수를 늘리지 않고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하락이 나왔을 때도 이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이 조금 받긴 했지만 그때 들어왔던 거 그대로 지금 다 토해낸 상태입니다. 다 매도를 했다는 상태예요. 이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도 다 매도를 한 겁니다. 이 지수 상승장을 누가 이끌었냐? 여기도 이제 표에서 나오고 있지만 연기금과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기관 장세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외인이 매수해서 시장을 이끌게 되면 그 다음 조정장이 나올 때 이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서 또 올립니다. 그리고 기관이 받아서 올리는 그 시장이 통상적으로 이게 경향입니다. 경향. 일반적인 경향. 마지막 상승입니다. 파동상. 기관 장세가.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할 때 이 물량을 누가 가져가느냐? 개인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제 추후에 뭐 고점을 올리던 그 이후에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
개인들 매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하락이 진행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은 8월 반등장에서 계속 매도했다. 기간만 매수했다. 그리고 개인들은 바닥에서 매수하고 지금 다 던지고 있는데 그 다음 수급 주체가 개인으로 바뀔 경우에는 큰 시장 하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상황, 해외 선물 시장이랑 금과 은 선물 시장을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S&P 500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여전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2960에서 2961 사이 이 선을 계속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이 수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고점 갱신이 가능한 파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갱신이 가능하더라도 이 수준까지 여기서 올라오는 저항 추세 있잖아요. 아마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우리나라 선물 시장도 직전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지금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계속 지금 그냥 예상되는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과 은 선물 시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중 방송 때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수요일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파동이 B파동이다. 그리고 다시 C파동이 나올 거다. 그럴 가능성을 전 메인 카운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상태를 보면은 여기서 A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B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C파동을 만들어 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쓰리봉이 되겠죠. 그래서 좌측 어깨 만들고 그리고 꼭지 찍고 우측 어깨를 만들고 이 넥라인을 깨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이 비율만큼 떨어집니다. 이 비율만큼. 거기가 대략적으로 1450달러 내외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크게 보면은 1450, 1417 요 사이. 이 사이가 조정의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세 돌파를 언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일단 지금 B파동이 저는 나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고점에서 B파동으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추세를 돌파할 때 상승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상승. 특히 ETF 같이 종이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점을 노려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할 때. 지금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조정 장세로 보여지고요. 은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선물 시장도 지금 B파동이 이제 다 나왔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B파동이 지금 다 나왔다면 여기서 고점에서 B파동의 고점을 그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 이때가 정말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파동을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플랫 형태로 본다면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음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조정 타켓이 17달러 그리고 16.4달러 요 사이 상단이 될 것인가 하단이 될 것이냐는 일단 진행상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추세를 돌파할 때가 상승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오늘 차트 하나를 더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메일로 요청을 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일단 오랜만이 아니죠. 예전에 딱 한번 간단하게 본 적은 있는데, 비트코인 차트를 조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 이 비트코인 차트는 이제 달러 기준표입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은 바닥부터 올라온 상승을 이제 1차 상승을 다 마무리 짓고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언제 메일을 보내주셨냐? 이때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이렇게 마치 삼각 조정처럼 보이는 이 구간. 그래서 이렇게 돌파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하락이 나오기 전이죠.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조정 파동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므로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트라이앵글 형태의 조정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상방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트라이앵글 조정이 아니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최대 7,230달러 근처 이 부분까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수렴 추세를 깼죠. 수렴 추세를 지금 깬 상태인데, 이 파동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 파동, 이 전체가 어디에서 멈췄냐? 이것도 이제 피보나치로 계산을 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61.8%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정확히 61.8% 보이시죠? 이 하락에 대한, 전체 하락에 대한 61.8%까지 정확히 나온 겁니다. 저는 기존에 예상을 했었을 때 일단 38.2%까지만 상승이 나오고 다시 눌렸다가 정말로 크게 가지 않겠냐,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냥 그대로 돌파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1.8%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 파동을 보신 분이 있었다면, 볼 줄 아시는 분이 있었다면, 기존에 보유했던 분들은 여기서 61.8%는 한 번에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셨었겠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잘 매매를 하신 분들이고요. 어쨌든 61.8%까지 정확히 반등이 올라왔고,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됐는데, 조정 파동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일단 요거는 빼겠습니다. 여기서 파동이 일단 A 파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A 파동이 3개의 파동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 파동이 이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파동은 C 파동입니다. C 파동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좀 추세대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C 파동의 하락 추세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추세 채널로 만들면 하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아직 뭐 추가 하락이 좀 가능한 모양이긴 해요. 그리고 전체 하락 추세 이 상황을 다 놓고 본다면 최대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C파동의 추세만 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이는 이 하락 추세 있잖아요. 전체 하락 추세. 여기를 돌파했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특히 이 시기에 마치 수렴하고 또 갈 것처럼 예상을
하시고 여기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어쨌든 지금은 C파동 후반기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특히 지수가 아닌 이런 형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으로도 볼 수 있겠죠. 코인 시장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일단 여기서 한번 나왔고요. 바닥에서 한번 나왔고, 그리고 상승이 이제 시작된 그 시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매도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이 구간, 제가 그래서 이 라인을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놨거든요. 이 라인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 구간이 어디냐? 이 구간은 바닥부터 올라온 이 상승에 대한 61.8% 라인이랑 또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7,250달러에서 7,500달러 요 사이거든요. 이 사이에서는 조정을 마무리 지어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제가 조금 참고를 하시라고 이평선을 같이 넣어놨거든요. 22평에서부터 242평까지 쭉 넣어놨는데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려면 이 이평선도 일단 242평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시 평행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검은색 122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향으로 꺾였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단기 이평선 22평선인데 이런 거는 이렇게 돌려놔야겠죠. 이렇게 돌려놔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62평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 2평을 다 상방으로 돌리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거고, 이 시점이 일단 여기서 내려오는 이 전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이 시점이 아마 맥자리가 되지 않을까. 코인 시장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일찍 만들었다고 해도 다시 바닥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금과 은과 더불어서 추가로 뭐 암호 자산 중에 비트코인을 추가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락 추세 돌파 라인을 잘 보세요. 이 하락 추세를 언제 돌파하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매수해도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거래량 분석상 그대로 무너뜨리기 굉장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하락 자체가 지금 국제회계기준 IFRS에서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다, 그냥 무형자산이다,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서 실명 매물로 크게 하락이 나왔고, 그 외에 기타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도 같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대로 죽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부터 만들어오는 이 엄청난 매집된 이 거래량이 지금 아직
다 나오질 않았어요. 다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접근하자가 보면 그래도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넘는 시점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제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